올해는 길게 잡고 쫓아가면 좀 물리는 장갑 같은 느낌이 네. 기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닌 구간이다. 내년도에도 살짝 개선되는 거죠. 올해보다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마일드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 실적도 올해가 바닥이지만 이게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과 투자의 환경을 이루는 주요국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중요하지만 정작 결국 사실은 좋아져야 되고 기업 이익으로 나타나야 될 거는 국내 경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내 경제 최근 이야기 전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리고 수출 지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김영익 박사님 같은 경우도 수출 지표를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연결하는 최근 수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네요.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좀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요인도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이 당장 안 좋은 이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하고 중국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조금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중요하고 중국 수출도 중요한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대중 수출도 안 좋았고 반도체 중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 대한 수출도 안 좋고 그리고 나라별로는 이제 중국이 특히 지금 작년에 속된 말로 네. 죽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이미 미국을 넘어서 중국이 1등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 수출이 안 좋은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 어찌 보면.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네. 제 생각에는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내년까지 계속 조금씩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가 수출 품목으로는 한 4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또 최근 1월 달, 2월 달에도 그렇게 수출이 마이너스 17% YY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불 남짓한 규모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가율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20억 불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고 있더라. 버텨주는 섹터가 있는 거죠.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런 건 자동차 지금 특히 네. 좋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IT 계열만 지금 안 좋고요. 근데 국가별로는 이제 중국이 안 좋았는데 중국이 과거처럼 이제 설비 투자를 왕창해서 한국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이런 상황은 올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과거 같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4.5% 5% 올해 달성한다. 그러면 과거의 5% 성장률보다는 대중국 중간재라든지 소재 부품 성장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라갈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올해 소비가 소비재 중심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재 수출은 좀 늘겠죠. 당연히 보복 소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해서 지금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약간 NGO 단체, 그다음에 사회봉사하는 단체 대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10,000원씩 후원해주는 후원보다 우리 입장에 거액 자산가가 한 번에 도네이션을 몇천만 원씩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안 좋답니다. 근데 왜 그래 했더니 도네이션 큰 손 하다 그게 빠져나가면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5,000원 10,000원 해주는 사람은 몇천 명이 되니까 꾸준하게 들고는 알고 별로 변동이 없는 건데 갑자기 거액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던 분이 빠지면 충격이 크다는 거죠. 왜 그 얘기하느냐 반도체 얘기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반도체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죠. 반도체가 안 좋으면 이게 업황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장기적으로는 이 구조적인 것도 반도체 쪽을 좀 줄여 나가긴 할 텐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언제 돌아서느냐가 우리 수출이나 경제 데이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반도체 경기는 지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사이클마다 성격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네. 좀 약간 일시적인 요인들 뭐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을 때는 조금 무너졌다가 이제 V자로 조금 반등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반도체 경기는 좀 밋밋하게 조금씩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기 자체가 사실은 올해에서 내년 성장률이 그렇게 급반등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급반등을 안 할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로 표현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 6%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한 2%대 중반 성장률이거든요. 2%나.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는 거지. 네. 내년도에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성장률이 없다라고 보면 반도체도 그 정도에서 올해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근데 말씀드린 김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가를 보면 사실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부터 10만 원 근처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 지금 남짓 하락했는데 사실 10만 전자 얘기를 할 때는 반도체 경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나쁘지 않게 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10만 원대에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던 건데 그때 어쨌든 주가의 어쨌든 선행성, 굉장히 앞선 선행성이 반도체 특히 주가에는 상당히 뚜렷하게 존재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만약에 내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올해보다 좋다면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죠. 그런 관점에서. 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부진이 지금은 꽤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쯤에는 지표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시는 이유도 그런 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환율도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에너지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뭐 유가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그에 따른 무역 수지 부담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환율은 다행히 지금 1,300원대로 좀 이제 오늘은 좀 내려왔는데 환율 전망은 올해 뭐 하반기는 또 모르고 상반기 정도 보면 어떻게 보세요? 네. 상반기에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약세 국면에서 잘 안 내려올 것 같고요. 1,25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무역 수지 적자하고 또 글로벌 달러 강세 아주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가 지연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뭐 104, 103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기 때문에 원달러가 1,25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오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대신에 1,250원 살짝 아래쪽에서 움직일 가능성. 왜냐하면 수출도 좀 늘고 무역수지 적자도 좀 줄고 또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환율 시장에서 유로화도 좀 반등하고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조금 약세로 가고 그러면서 원달러가 1,200원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250원에서 1,300 한 30원 정도의 박스권. 하반기에는 1,200원에서 1,250원의 박스권. 레벨이 조금 레벨 다운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밑으로야 뭐 지금 뭐 사실 환율이 뭐 뚝뚝 1,25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사실을 뭐 한들 그거보다는 사실 위로 좀 다시 스파이크 치고 올라갈까봐 좀 두렵죠.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는 그렇게 뭐 일시적인 건 일시적일지 몰라도 예를 들면 다시 1,350원, 80원 뭐 이렇게 가는 국면은 아닌 걸로 보시죠? 네, 저는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뭐 일부에서 말씀 나눴지만 만약에 6% 정도의 기준금리를 내다봐야 될 정도로 인플레가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죠. 그러면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한 번 더 재현되고 작년에 킹달러가 한 번 더 재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가정은 베이스 시나리오가 저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환율 얘기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수출이나 네. 우리 경쟁력 입장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외국인들의 주식을 사는 또 파는 것과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보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주식을 사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들어와서 올해까지도 제법 많이 샀는데 이제 좀 주춤하고 마침 환율도 좀 원화 약세로 좀 올랐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매도보다는 매수로 샀다 팔면서 하반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매수 기조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예. 앞서 말씀 나눈 글로벌 어쨌든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면 네.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머징 쪽에 조금 투자를 늘릴 것 같고요. 신흥국 전반적으로 네. 늘릴 것 같고 또 위험자산 자체를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를 조금 비중을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앞서 나눈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 작년 뭐 하반기 이후에 한 17조 정도 샀다가 지금 최근에 뭐 팔았는데 사실 한 두어 달 사고 또 한 달 팔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됐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2월 달엔 좀 팔았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의 방향성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원달러 자체가 높냐 낮냐라기보다도 지금 원달러가 1,400원 가 있어도 오히려 더 1,400원 가 있는데 앞으로 아래쪽 방향이다라면 외국인들이 그렇죠. 물밀듯이 들어오죠. 예, 예. 왜냐하면 달러로 표시된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나 네. 쌉니까? 정말 거저죠. 그런 관점에서 1,300원대 1,300원 정도의 환율은 조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국 경제 펀더멘탈상 1,200원 정도의 환율을 내다볼 수 있는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외국인 매수 쪽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체력이나 이게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1,200원 밑으로 가야죠. 그죠? 한 네.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네. 여기 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원화가 약세 국면을 가는 거고요. 네. 또 뭐 MSCI 사실은 선진지수 편입 이런 것도 이제 좀 논의가 될 듯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면 꽤 뭐 외환 규제라든지 외환 거래 시간 늘리고 이런 것들 보면 뭐 공매도 물론 좀 남아 있습니다만 뭔가 의지는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어쨌든 선물 예.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핵심이. 예. 환율을 자유롭게 그렇죠. 거래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뭐 네. 24시간 글로벌리 보면 24시간 책인데 네. 니네는 뭐 외환시장 문 닫았다고 이걸 돈을 못 뽑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무조건 가야죠. 결국엔 뭐 언제 가냐의 문제지.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성장률이 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미국보다도 조금 낮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조금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텐데. 우리도 잠재 성장률 3% 안 되죠 지금. 네. 그죠? 물론 추계가 이제 네. 정확지 않고 뭐 한국은행에서만 5년 10년 단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잠재 성장률 한 3%였는데 좀 3% 안 될 지금 거라고요. 한 2.5%로 추정이 되고요. 예. 미국보다는 높죠. 물론 예, 예. 미국 한 1.8 안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중저 성장률 국으로 들어가는데 신흥국에서는 정말 낮은 성장률이죠. 선진국형 성장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환만 빼고는 우리나라 모든 경제 규모라든지 모든 게 다 선진국인데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시간 문제지 말이 안 네. 되는 거고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성장률 국가가 되고 또 경제의 어쨌든 활동성, 액티비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는 네. 예. 어쨌든 2차 전지 만들어내고 예. 뭐 전기차, 수소차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젊은 경제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선진국 시장으로 저는 뭐 시간 예. 문제지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선진국 가는 것보다 이머징에서 이제 소위 뭐 이머징에서 얘들에서 폼 잡는 게 낫다. 돈도 예를 들면 이머징 MSCI 선진지수 들어가면 오히려 전체 포션이 작아질 거란 얘기도 뭐 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네. 어쨌든 뭐 아니 뭐
중학교 졸업할 실력 때문에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졸업할 실력하면 대학교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나라의 뭐 전체적인 경제 프레임이나 예.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네. 걸맞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신흥국. 네. 그런 것도 이제 편입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이나 주식시장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상저하고로 예측했는데 상고가 지금 이미 나타나가지고 네. 근데 증권사들은 비율 자체를 이제 상고가 나왔으니까 상고하저가 아니라 이제 상저하고 상반기 좀 지나면서 오려고 했던 회복이 이미 빨리 왔다 이렇게 비율을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네. 뭐 어쨌든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네. 올해 전략 뭐 짧으면 그게 이제 어려우면 상반기 정도 전략 투자 전략 주식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너무 길게 잡고 쫓아가면 좀 물리는 장갑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매크로 관점에서는 톱다운 아이디어는 왜냐하면 일단 기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닌 구간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조금 살짝 개선되는 거죠, 올해보다. 조금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조금 마일드하게 네. 조금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 실적도 올해가 바닥이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면 결국엔 미래에 땡겨올 수 있는 EPS가 조금 빈약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상단이 제어돼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또 금리도 지금 생각보다는 1, 2월 달에 지금 좀 굉장히 중대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5.02 최종 기준금리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라고 봤다가 네. 최소 5.5고요. 6.0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초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금리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에서 역시 주가 상단이 막혀 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돌아서잖아요. 올해 저점으로. 기업 실적이 올해가 바닥이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올해 실적이 바닥일 것 같거든요. 네. 내년도에 크게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그렇다면 하단이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통화정책도 올해 6월까지 정도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3월인데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 레이트 사이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비록 시장 금리가 빨리는 안 내려오지만 시장 금리가 피크아웃은 3, 4, 5월 달 정도에 피크아웃 할 거다. 예. 미국제 10년물이 이제 4%대에서 내려올 거라는 거죠. 비록 천천히 내려오지만 이것도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조금 도와주는 네. 중요한 요인이다. 결론은 쫓아가면 지수를 쫓아가면 조금 좀 황당하고 그리고 내려갔을 때 팔면 또 황당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장 아니냐. 박스권 전형적인 2016년에서 19년도 박스권 장세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세라는 거죠. 그걸 또 잘 이용하면 되죠. 네, 예. 근데 종목은 다를 것 같아요. 종목은 왜 2차 전지주가 지금 올라가냐? 뭐 2차 전지 저는 모릅니다만 네. 올라가는 이유는 2차 전지주가 산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예. 특히 양극재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통화정책의 영향을 안 받는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이 지금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죠. 안 받죠. AI 다른 성장주들은 좀 네. 플랫폼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받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2차 전지 사실 안 받네요. AI, 챗GPT,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안 받잖아요. 그리고 K 컨텐츠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화 긴축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고 더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전혀 통화 긴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오히려 좋은 말씀이십니다. 팬데믹 때 여러 가지 기반을 깔아놓고 이제 리오프닝이 전 세계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활동성이 높아지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주 베이스의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은 예. 혹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산업들 조금 주목해서 보면 올해는 계속 종목장일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 투자는 김태진처럼 김태진이 누구냐면요. 네.
옛날에 보면 야구 선수 중에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치고 있잖아요. 보통 뭐 서건창 이런 사람들 되게 정교하게 치는데 제가 이 김태진 선수랑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 하면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배트를 너무 짧게 잡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셨죠? 야, 원래 NC 다이노스에 있었죠. 맞습니다. NC에 있다가 근데 야. 뭐 프로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다면 그냥 배트의 거의 중간을 잡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치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올해 전략은 어쨌든 풀 배팅 하지 말고 그죠? 예. 올해 김한진 박사님의 어록으로 올해 주식 투자는 김태진처럼 이렇게 해서 전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